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7강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부동산 학문의 27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개념을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갖다 쭉 설명하는데 앞부분이라 하여 소홀히 다루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뒤에 가면 역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에서 자기노동 시험에서는 바로 1차에서는 전략 과목과 방어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과목은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럼 점수를 충분히 예를 들어 70점, 80점을 갖다 끌어올려서 60점을 커버하는 부위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방어 과목을 갖다 막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전략 과목이냐 방어 과목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나오는 부동산 학론은 반드시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앞에서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고득점을 갖다 따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며 우리가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데 끝까지 차근차근 진행하여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죠. 그럼 뭐 이제 27강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주택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은 어떤 걸 갖다 얘기하느냐, 그야말로 우리의 삶, 주거 이걸 갖다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주택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개요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나오는 이야기 속에 그것도 쭉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이해하라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서 뭐 나중에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갖다 보는데 앞에 부위를 갖다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그리고 성급하게 모든 걸 끝내겠다 할 때는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앞부분부터 정리를 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덤핑하는 거, 뭐 뛰어넘게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여기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생략해버리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나쁘다.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를 갖다 굉장히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앞부분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주택시장이다 이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픽스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인접성.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어떤 큰 건물의 인접이라든가 또는 전철역에 인접해 있다. 이럴 때 이게 뭐냐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전철역이다. 그럼 전철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픽스드 개념과 그리고 어떤 건물에 대하여 전철에 가까운 쪽에 있다. 그럼 도로망의 우수성을 갖다 인접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외부 효과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성과 인접성에 의하여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입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주택의 삶의 공간이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주택의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집이라면서 뭐 예를 들어 상수도 없다든가 이러면 이건 집으로 어떤 개념은 없다 이거죠. 삶에 대하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각종 주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얘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자연지 경제재다. 우리가 돈 주고 산다.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재다 이렇게 말하고 뭐 물이나 공기 같으면 자유재지만 경제재다 이거죠. 그리고 내구재라는 건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하는 걸 갖다 내구재라고 하고 소비재가 그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이란 한 번 사게 되면 20년, 30년, 뭐 50년 뭐 이렇게 길게 가는 내구재다 이거죠. 그리고 또 투자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현대 시대에 있어서 주택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해되죠. 주택에 대한 이 가격은 미국이든 뭐 아니면 뭐가 되든지 영국이든 홍콩이든 엄청난 가격. 바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밀도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이 뭐 어떻게 주택이 하락했으니까 한국, 서울도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데 서울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떠냐 그러면 거의 가격이 올라가는 고공행진을 취하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부동산과 그리고 주택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과 채권 이 세 가지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뭐가 되느냐 기본적인 투자재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사회 정책적으로
요즘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고 있으며 아무리 잡으려도 항상 후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주는 사회제다. 그래서 경제제, 내구제, 그 다음 투자제, 그 다음 사회제라는 개념을 갖다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거 그냥 쭉쭉 읽으면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막상 돌려놓으면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고 쉬운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틀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어려운 거 틀려버리세요. 그러나 쉬운 건 꼼꼼하게 등록을 해서 앞쪽에 시험에 나오는 부위 앞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소비재로서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소비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일단 뭐가 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소비재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보다 투자 재료의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택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수요 개념과 그다음 투자재로서 투자재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바로 재산에 대한 어떤 투자재로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하는 이야기. 소비재 단순히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도 뭐가 됩니까? 투자 바로 돈을 갖다가 앞으로 더 넣어야 되느냐 그럼 인컴시킬 수 있느냐 미래 장래를 위하여 나의 수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참여한다 이거죠. 단순히 산다는 개념의 소비재 옛날 같으면 산다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주택 같으면 뭐 산다는 것으로 끝났죠. 그러나 현대는 소비재보다는 오히려 투자재로서의 어떤 수요의 탄력성이 더 강하다.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은 내구재로서 소유 이용이 분리되며 매매 시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임대차 시장으로 형성이 된다. 보통 우리가 주택시장은 소유권이 이동되는 매매, 사고 파는 이야기를 갖다 매매라고 얘기하며 임대차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전세나 또는 월세로 우리가 주는 임대차 계약.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주종을 이루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체크는 정확하게 하고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거래 비용. 주택의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주택을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하고 발품을 파는 거. 일단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뭐 100집을 다녀야 된다. 보통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개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이 다 하나의 거래 비용이다 이거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택을 갖다가 사는 데 대하여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거래 비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래 빈도는 어떠냐 하면 한번 어떻게 결정하면 생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 그의 비용이 많이 들고 빈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이질적 상품, 집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물론 아파트 단지는 거의 어야 되느냐 공유 개념으로서 우리가 같이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질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는 거의 이질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가치가 성립된 걸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즘 와서는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가 됩니까? 어떤 지역 그러면 그게 아파트 30평형 그럼 가격이 어야 되느냐 그럼 거의 동일시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물일가 법칙이 어야 되느냐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더라 이거죠. 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주택시장은 수요 공급이 어야 되느냐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고 특히 주택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주택시장은 수요 공급이 한마디로 말하면 디맨드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뭐가 되냐 주택을 공급을 갖다 한다 이럴 때 공급 이거는 어떠냐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특히 주택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 그러는 것이 무한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택은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 주택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 무한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거죠. 토지에 대한 제한성, 또 그 제한된 토지 속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한계. 그렇다면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비탄력적이며 제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더 어야 되느냐 그러면 변동은 없지만 뭐가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시는 수요 공급에 의하여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와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올라간 가격은 절대 어야 되느냐 그럼 변동을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바로 현대 시장에 있어서 주택을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주택 공급이 더 어떤 약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한 수요 공급에 의한 일반 상품처럼 이루어지지가 않고 고정된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 그 변동이 거의 없더라. 아니면 더 올라가더라.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 체킹을 갖다 정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나가자. 읽고 나가자. 이건 굉장히 강의가 어떠냐 그러면 그런 강의는 들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어떠냐 아주 빨리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얼마나 꼼꼼하게 진실에 가깝게끔 이해를 하며 가느냐 생각하며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며 저는 많은 강사들 후배 강사들 데리고 있지만 강의를 굉장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되게 하느냐 책 읽고 나가느냐 책 읽고 나가는 스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갖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줘야 되는데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나열형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며 정리를 하고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갖다 깊이 생각하려는 이런 태도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상적으로 있는 대로 나열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의를 갖다가 찍으면서 선생님들 듣는 데는 다 강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괄적으로. 그렇지만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강의를 갖다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저희 학원의 강사는 1등을 끝없이 계속 1등을 갖다가 추구하겠다. 자신이 있다면 저희 학원에 와서 바로 우리 현재 강사들과 더불어 더 좋은 강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재능기부로서 저희 학원의 강의를 잘 하시면 뭐 큰 학원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스카웃되고 또 다른 학원 원장들이 강의를 봅니다. 저희들 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 우리가 쭉 맞출되기 때문에 강의에 자신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도전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이 있을 때는 계속 기존 선생님 강의도 두지만 우리가 계속 특강으로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얘기를 들으며 한 강의에 최선을 다해주고 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택시장의 8가지 특성은 쭉 우리가 봤을 때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고 얼핏 하면 지나가지만 한 번쯤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보통 주택은 물리적 측면이라 그러는 건 외형적 측면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이며 이질적이며 그 다음 비대체적인 이런 재화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똑같은 개념보다는 물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느 정도는 요즘 많이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개별적이고 이질적이고 비대체적인 재화다. 그래 비교가 곤란하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시장은 바로 서비스에 대한 효용 한마디로 하면 주택의 서비스 효용을 분석하면 동질성을 가지고 비교적 용이해진다 그러는데 얼마나 살기 좋게끔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유틸리티가 크냐 효용이 크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되는 효용 이 효용의 만족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라면 그 집의 삶을 해서 얼마나 쾌적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뭐가 되냐 효용이 중요한 변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 자체보다는 양질의 주택 서비스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질의 주택 서비스를 얻는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주택 수요는 뭐가 되느냐 궁극은 주택의 서비스를 갖다가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얼마나 살기에 좋게끔 만들어져 있느냐 얼마나 생활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만족도 이하여 주택시장의 서비스의 효용을 가지고 효용이 높으면 자연적이 되죠. 서비스가 높아지고 파생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지역의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좋고 왜 우리가 강남 지역 강남 가면 교통이 다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서비스 사는데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양질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효용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 서비스가 높은 쪽을 선호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얼마만큼
우리의 주택의 서비스를 높여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을 갖다 분석하자 그럴 때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저량과 유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경제학을 얘기할 때 스톡의 개념이냐 프로의 개념이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창고 속에서 스톱돼 있다, 스탑돼 있다 이럴 때 저량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스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유량은 프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일정 시점을 얘기하죠. 언제? 시점을 갖다가 나타낼 때 이건 바로 스톡의 개념이다. 저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프로의 개념을 갖다 얘기할 때는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죠. 즉,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갖다 우리가 두면서 양이 얼마다 할 때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유량이라는 말을 쓰더라. 그래서 저량과 유량의 개념은 스톡의 개념이냐 프로의 개념이냐 하는 데 따라 구분한다는 걸 아마 경제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주택의 저량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저량은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현존하는 주택의 물리적 양을 갖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00만 채가 있다. 그럼 공급량이 얼마냐? 그럼 1000만 채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정 시점에 현재에 얼마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이 있느냐? 1000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저양의 수요량은, 이건 공급량은 바로 제공을 하는 쪽이가 되고, 수요는 필요로 하는 니드 쪽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주택이 얼마냐? 1000만 채가 있는데, 이 중에 100만 채는 공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집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저량은 얼마냐 할 때 실제 저량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공급량에서 뭐를 갖다 빼라? 그렇죠. 공가를 갖다 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급량에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공가, 사용하지 않는 가격을 갖다 빼면 바로 이게 수요량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꼴 수요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급의 양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만 수요를 얘기할 때는 공급량에다가 공가를 갖다 뺀 상태 차에 1000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만 채는 공가가 돼 있다면 실제 수요는 얼마냐? 900만이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량의 이야기. 바로 저량은 일정 시점에 맨 채, 여기 1000만 채가 있다. 공급은 1000만 채야. 근데 수요는 왜 되느냐? 1000만 채 속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수요는 900만 채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필요로 하는 공급의 양과 수요의 양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고, 특히 수요 쪽에서는 바로 공급량에다가 공가를 뺀 나머지가 수요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것도 한번 뻔히 하는 이야기지만 체크를 하며 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냐? 주택의 유량을 얘기합니다. 유량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는데 바로 기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죠. 프로의 개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량이란 말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이건 유량이 되는 거죠. 유량은 흘러가면서 프로의 개념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바로 여기에는 주택에 대한 유량에 대한 공급량을 얘기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이건 기간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공급하는 주택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에서 뭐가 되느냐? 만약에 100만 채다.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은 얼마냐? 유량은 얼마냐? 바로 100만 채를 얘기한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량 얼마? 그럼 바로 이거는 흐르는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유량이라고 얘기하고,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느냐? 바로 아까 얘기하던 저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주택의 유량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요량을 얘기한다 그럴 때 수요량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100만 채가 있다. 근데 90만 채가 팔렸다 그럴 때 90만 채.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요 팔린 거.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그 셀링된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수요량은 얼마만큼 팔렸느냐 하는 수요량을 얘기하는 셀링의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바로 유량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수요량이 나올 때는 수요량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얼마만큼 팔렸느냐 하는 세일링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량은 바로 일정 시점에 대하여, 거기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공급은 그대로 공급이지만 공급에서 바로 공가를 뺀 나머지가 바로 수요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량의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바로 기간을 얘기하더라. 기간. 그래서 여기는 팔린 걸 갖다 얘기할 때 실제 팔린 이야기를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요에 대하여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맨드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바로 니드냐, 요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데 요 디맨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니드라는 얘기. 니드는 바로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디 되느냐, 식상적으로 가더라. 니드와 완트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도 니드는 뭐냐,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필요성. 그 다음에 디맨드는 실제로 살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갖춘, 그러니까 공급은 뭐가 되느냐, 구매력을 갖춘, 살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수요 디맨드라 그러더라. 이 디맨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니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회 정책상, 바로 사회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우리가 얘기할 때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얘기하는 자율에 걸을 때는 디맨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율이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사회 복지를 위한 거라는 사회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소셜 폴리티라는 개념이면 리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구매력을 갖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효 수요를 갖다 우리는 디맨드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사회 정책적으로 정부가 왜 되느냐가 만들어줘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만들어주는 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회 정책이기 때문에 리더인 소유라고 불러준다. 두 가지 비교. 자율에 의하여 흘러가서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이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맨드라고 얘기하지만, 사회 정책에 의하여 이해할 때는 이건 소유라고 불러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되죠. 그리고 여기는 최소한 중고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주택 소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면 리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시장 기능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중시된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정부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되느냐 개입하게 되고, 형평성.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서민에게 좋은 형평성을 가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매매되는 수요 공급을 이루는 영역은 주택의 수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 개념은 바로 주택의 소유라고 달리 부른다. 소셜의 개념이 도입되고 사회 정책적인 부위가 들어가는 건 소유라고 부르고, 영어로 리드다. 디맨드는 돈 주고 직접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를 얘기한다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수요는 정말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고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서민주택의 경우는 바로 리더, 주택의 소유를 얘기하는 이야기 쪽에서 이야기다. 그래서 소유냐 아니면 뭐냐, 수요냐,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회 정책적이냐 아니면 자율시장에 맡기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주택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우리가 산정하는 기법은 어떠냐, 얼마만큼 주택이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산정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이 얘기하던 이야기 중에 재고량 대조법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일에 필요한 주택수가 얼마니, 이게 바로 첫 번째 변수가 되죠. 현재 얼마니, 현재 재고가 얼마니.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100채가 필요하다, 100만 채가 필요하다인데 현재 10만 채가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100만 채 가운데서 100에서 10을 갖다 우리가 뺀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가 100이다. 주택이 필요한 주택이 100이라면 여기에 만약에 현재 주택이 만약에 10이라면 90을 갖다 우리가 더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기법이 재고량 대조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률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은 바로 예를 들어서 가장이 몇 사람이냐, 가장이 집에 바로 가정에 뭐가 되느냐 캡이 되는
보통 아버지가 가장이다 이러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인구수가 1000명이 있다. 그런데 가장수가 40명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장수가 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그렇죠. 1000 나누기 50. 가장이 50이니까 뭐가 되느냐? 가구수가 50이라는 얘기를 얘기하죠. 그럼 가구, 바로 가장을 중심으로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계산하면 20채. 바로 가장이 50명이면 20채, 200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률 적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의 주민을 갖다가 토론을 통하여 탐문한다. 직접 얘기한다 이럴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그럼 필요한 주택량을 직접 조사를 하겠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미래 필요한 양에다가 현재 있는 수 차이를 갖다 내면 재고량, 그리고 전 인구수에다가 가장수로 나누면 100가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의하여 이루면 가장률 적용법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럼 직접 조사는 탐문해서 개개인에게 물어가지고 필요한 양이 얼마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지만 정확도는 가장 높다. 직접 조사했으니까 정확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주택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주택에서 필터링 하자. 여러 가지 주택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는데 모든 동일한 가구에 동일한 기호, 그 다음에 동일한 선호 이걸 가지고 있지만 소득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호는 뭐가 됩니까? 누구든 좋은 집, 그리고 생활하기 편한 곳.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기호나 동일한 선호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다르다 이거죠. 핵심은 뭐가 되느냐? 인컴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득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각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급이 서비스와 질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고가의 주택, 비싼 주택,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저가의 주택,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동일한 기호와 동일한 선호를 가졌다 하지만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Y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델타 Y가 어떠냐, 소득이 어떠냐, 그래서 바로 서비스 질을 갖다 결정하는 데서 고가의 주택과 저가의 주택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비교적 저소득층은 뭐가 됩니까? 돈이 약하다 이거죠. 그 일정 이상 수준의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구할 수 없는 상태를 갖다 얘기할 때를 갖다 우리는 일정 이상 주택을 갖다 소비할 수 없는 계층, 이걸 갖다 우리는 저소득층이라고 부르고, 고소득층은 바로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다가 주택을 갖다 구입할 수 있는 소득 계층. 그래서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다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저소득층, 일정 이상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건을 갖춘 집을 갖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럴 때를 고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일정한 형식에 속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 구입할 수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제가 없다면 일정 이하의 주택을 갖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수준의 주택을 갖다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새로운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급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갖다가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 좀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난 집들, 새로운 집이 아닌 옛날 부가닥이지만 어떠냐, 기존 주택을 많이 구입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일정 이상의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새롭게 공급되는 주식을 갖다 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바로 사고, 그다음 저소득층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고가 주택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저가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고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정한 이상의 수준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주택을 갖다 구입할 수 있는 층, 이걸 갖다 얘기하는데,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주택의 공급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장사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바로 일정 이상의 집을 갖다 사지만 소득이 결정타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고소득층이라고 얘기하며 보통 공급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저소득층은 뭐가 되죠? 바로 옛날에 있던 집들. 그리고 또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앞에 말하던 소요에 의하여 아까 얘기하던 디맨드냐 소요냐 그럴 때 소요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주거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거는 분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주거가 분리되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소비자가 바로 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역할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외부 효과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럴 때 분리되는 이야기는 주거지역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즉 마이너스 영역이냐 플러스 영역이냐에 따라 바로 얻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리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쭉 어디 되죠 저소득층 그 다음 고소득 그리고 이 중간 집경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루는 이야기를 갖다 이루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가 분리되더라. 주거가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가 여러 영역에 있어서 분리가 되겠지만 특별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저소득층의 내용이 있고 이건 고소득층이 있고 이 중간 영역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리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거의 분리라고 불러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가 분리되는 이유가 뭐냐를 갖다 나타내는 이유를 갖다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주택을 수선할 때 수선할 때 가치 상승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되느냐 투입 비용보다도 어디 되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크다면 가치 상승분이 크다면 투입 비용보다 크다면 거기는 다 수선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영역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반대가 되어서 가치 상승분보다는 오히려 수선비가 더 크더라 그러면 거의 수선을 끓이고 그대로 둘 거다. 여기 바로 저급 주택지를 갖다 이루는 마이너스 영역을 갖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핵심은 바로 수선을 했을 때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도 크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수선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고가의 주택지역이 될 것이고 돈을 많이 투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선비를 넣으니까 그러나 수선을 갖다 끓인다 이거죠. 왜? 가치 상승분이 오히려 수선비보다 작다고 할 때 누가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집에 넣을 리가 없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은 저급의 주택 즉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갖다 가져오는 내부 효과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수선의 개념으로서 바로 돈을 갖다 투입해서 수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 바로 가치 상승분이 크다 그럴 땐 투입 비용을 갖다가 이들의 과감히 넣으니까 고급 주택 지역을 만들 수 있고 플러스 바로 내부 효과를 갖다 가져오는 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수선했을 때 수선비가 오히려 가치 상승분보다 더 많이 들더라 수선비가 더 들더라 그럼 끓일 거다 이거죠. 끓이고 그대로 어디 되느냐 그럼 수선하지 않는 채로 살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저급 주택 지역을 형성하는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작용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걸 가볍게 우리가 터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가의 주택이냐 고급 주택지역이냐 저급의 주택지역이냐를 우리가 분리수리인데 주거의 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크게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될 거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치는 궁극은 계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수선비, 계량비용, 계량비 후에 바로 이 가치의 증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되느냐면 그런 상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과 저급 주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경계선 분체가 있을 때는 경계선이 있을 때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저급 쪽에는 마이너스 부가 될 거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고급의 주택 지역에는 경우에는 뭐가 되냐? 플러스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영역에서 가능하면 뭐가 됩니까? 고가 주택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저가가 있다 이럴 때는 저가 쪽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얘기가 되고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고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플러스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과를 거친 후에 주거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을 우리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경계 영역이 있겠죠, 중간에. 그리고 고소득층이 사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지역은 어느 계층도 살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 영역은 누구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쪽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서 봤을 때 오른쪽, 이쪽을 갖다 우리는 왼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 점에서 오른쪽 왼쪽을 갖다 보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섰을 때 포지션을 취하면 오른쪽이 되고 왼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고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고 여기는 고소득층이 산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가능하면 고급주택지로 가고 싶어한다. 왜? 그래야 외부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 있고 플러스 정이란 말은 플러스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급주택지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경향을 나타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때 바로 여과를 갖다 한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힐링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집가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오른쪽만큼, 경계선 오른쪽만큼 뭐가 되느냐, 집가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곳은 할인이 돼야 될 거다 이거죠. 할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경계선 오른쪽은 집가가 그만큼 가치가 할인된다. 왜? 가령 이쪽으로 오고 싶으니까. 사게 팔고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쪽은 할인의 개념을 갖다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상승의 개념을 가져올 것이다. 아무래도 왼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포지션을 취했을 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선 방향에서 보면 이런 오른쪽, 저가 지역은 할인이 될 것이다. 왜? 부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외부 경제 효과의 내용에서 이제 가능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역할을 하니까 가치가 할인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죠?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영역, 바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왜 되느냐 그럼 경계선 영역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그만큼 가치가 똑같은 입장이라면 할인된 입장이니까 이쪽으로 오겠다,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쪽으로 본다면 또 개념상 우리가 봤을 때 이쪽 얘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뒤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향한다, 하향하고 여과를 거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경과되어서 고소득층 지역은 뭐가 되냐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 계량비는 상승된다. 왜?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가치가 높아질 것이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침입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은 하향합니다. 그리고 하향하는 걸 갖다 천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비싸게 들어가는 걸 침입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쪽은 침입, 그다음 저쪽은 하향의 여과를 갖다 그친다는 이야기. 그래서 천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향 쪽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계속 개발하며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은 뭐가 되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발전돼 간다. 그래 침입과 뭐가 되느냐면 천이 현상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상향을 갖다 얘기할 땐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향의 여과 효과고, 그걸 갖다 우리는 바로 침입과 그 다음에 천이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고,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향 여과를 하고 역시 천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저가 영역은 할인이 될 수밖에 없고 고가 지역은 뭐가 되냐 상향이 되는 이런 여과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향 여과와 천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침입이 되면 천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침입은 상승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되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는 뭐가 되냐 하향 여과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역시 천이 현상은 똑같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친익과 천이 현상, 그 다음에 여기도 하향 여과를 갖다 거치는데 천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향 여과냐, 천이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상향으로 가는데 상향은 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시 천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하락 개념, 이쪽은 뭐가 되느냐 상승 개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바로 상향과 하향이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하며 이제 그 뒤에 문제나 확인 문제 있는 부위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꼼꼼히 앞부분도 꼼꼼히 우리가 진행하며 나가는 것,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뒤쪽 갔을 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지, 뭐 앞부분 그냥 읽고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기는 건 굉장히 나쁘다. 최소한 최간고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며 차근차근 여러분 응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불량주택 문제와 뒤쪽에 있는 문제를 연결하며 급하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모처럼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자격증 시험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